예, 이 주제에 나와 있는 이해찬 대표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먼저 이 위기의 두 남자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90일을 앞둔 총선을 위해서 여야가 모두 선거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각기 다른 이유로 이렇게 제동이 걸린 두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 세습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먼저 그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요, 다 안 믿기시겠지만 올해 50입니다. 제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고 말도 더듬네. 본인 정치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던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그런데 어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발표를 보니까 이 전략공천 지역에 의정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문석균 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요. 예. 일단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것,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있다라는 곳은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13군데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명단에 보시면 정세균 의원의 종로, 추미애 장관의 광진을, 진영 장관의 용산, 박영선 장관의 구로을, 속된 말로 민주당에게서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문희상 의장도 어쨌든 불출마했고 당선될 때 민주당 당적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영 위원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건 전략공천 선거구로 지정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다는 것이지 그거 지정했다고 무조건 전략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야. 나중에 예외적으로 경선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걸 좀 왜 보셔야 되냐면 속된 말로 문석균 위원장은 저길 전략공천 바랄 거예요? 경선을 바랄 거예요? 제가 문석균 위원장은 경선을 바랄 거예요. 왜? 아버지가 거기서 몇 선의 사선 이상 했던 지역입니다. 본인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고 거기 이제 연고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 기반이 탄탄하단 말이죠. 지역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경선을 해서 이기면 야 내가 경선에서 이겼잖아 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전략공천 예를 들어서 문희상 의장 아들 문 누구누구 딱 이래버리면 이건 당에서 그냥 내리꽂은 거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있겠죠. 아버지 찬스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 아마 문석균 위원장은 나 저 전략공천 실고 경선하게 해주셔라고 할 건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죠. 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바로 전략공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어려운 곳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를 찾는 겁니다. 예. 가령 전략공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의 12대 총선 때였어요. 이때 YS와 DJ가 만든 신민당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으로 서울 종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리꽂은 것이 바로 이민우 총재였습니다. 예. 네, 이 일로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제1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는 서울시장 후보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길 카드를 위해서 DJ는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를 삼고초려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이것이 97년 최초의 대선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전략공천, 말은 전략공천인데 저건 내리꽂기죠. 예. 네. 그리고 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의 세습 논란이 끊이지 않냐면 저분이 출판기념회에서 낸 책 이름이 뭡니까? 그 집 아들이에요. 예. 세습 공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집 아들이라는 책을 왜 내겠습니까? 그 집 아들? 어느 집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석균 위원장 말고도 사실 군산 출발을 선언한 김의겸 전 대변인도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흑석동 건물이 당내에서도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실행을 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밝히겠습니다. 그 점도 제가 있어서 선거 기간 중에 제가 기부를 한다고 하면 그 기부행위 제한금지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논란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최근에 여당이 지금 부동산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데 이동훈 의원님. 네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경선을 치르면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흑석동 이 상가 관련해서
팔고 샀을 때 이 충분히 소명하라라고 보류를 좀 했네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곧바로 강기정 정무수석이 매매 허가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 중에 하나로 이 부동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금 당에서는 1가구 2주택일 후보자는 반드시 한 채를 매각하라는 주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의겸 지금 그 예비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흑석동에 굉장히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해서 1년 만에 8억 8천의 이익을 본 문제로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이 부동산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하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일 날 아마 검증위 4차 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예. 여론을 떠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배제할 건지는 그때 이제 봐야 되는데, 김의겸 지금 전 대변인도 그렇고, 문석균 위원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당에서 분위기를 보면서 만약에 해도 되면 하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아마 공천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편은 끝까지 챙기는 거 아닙니까?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했는데 내치기 어렵고, 문석균 위원장도 사실 아버지인 문희상 의장이 현 정국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패스트트랙 통과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은 의정부 갑 선거가 굉장히 재밌어진다고 할까요? 의외의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물러나니까 아마 홍문종 의원이 다시 선거구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여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카드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인데 비판 여론의 추이를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거를 생각하고 총괄해야 할 이해찬 대표가요, 어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오늘 때마침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해 돼 있고,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또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도 들었는데,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자주 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 아니고 분석한 얘기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사과를 아까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고개를 숙였고, 확실히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문자를 통해서, 오늘은 본인 육성을 통해서 김종욱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 취재진들이 또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사과도 좀 뾰족했던 거 아니냐, 본인답게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좀 최근 민주당 보면 외발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좀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약자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분들은 장애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사회에서 잘 배려할 것인가요? 차별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 진보를 주장하시는 정당에서 저런 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상황은 뭐냐면 민주당이 계속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도 좀 나왔지만 세습 같은 경우는 공정정의를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는 사회적 박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좀 나오는 게 친문 공천 얘기가 나오죠. 또 여기다 막말까지 나오죠. 다 아시겠지만 선거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말 파동이었어요. 맞아요. 2004년 같은 경우 앞뒤가 달렸지만 노인 평화 발언 나왔었죠. 그다음에 2012년 김용민 발언 나왔었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지금 계속 이런 지지율 반등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갈 만하면 막말 망언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유한국당의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저 정도라면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선거를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전 적어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삶의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표로 응징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과를 할 때는요, 예. 전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집권 여당 대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사과를 할 때는 깔끔하게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말실수가 빚어지니까 당내에서는 이해찬 리스크다, 인성이 문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장애인 비하 논란에 구설에 올랐던 집권 여당의 대표 얘기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쉼없이 달려봤는데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보실까요? 어제 공지하고 오늘 마감하는 검찰 간부 공모가 어딨냐라는 첫 번째 의견이 있고요.
검찰개혁은 권력에겐 면죄부, 공경경찰은 서민에게 살생부. 예. 조 전 장관 말처럼 실력 없고 못된 현재 검사를 다 내보내라.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저는 정무 감각이 없습니다. 여나 야나 걸리면 죽습니다. 좀 풍자까지 하신 댓글도 있고요. 마지막 거 만나볼까? 예. 추미애 장관은 옛날 삼보일배 시절을 생각하라. 권력에 영합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관련해서 댓글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5개 댓글 차례로 만나봤고요. 이제는 외교안보 소식으로 뉴스탑 택이요.